자, 2부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짜짜짜짜. 네. 그러고 보니까 스알님이 얘기한 것처럼 SBI 소식이 없네요. 그러네. SBI 뭐 거의 잠수인데요? 뭐하나 한번 볼까요? 이 친구들 뭐하죠 요즘에? 니네 뭐하니? 최근 소식들. 이 친구들 거의 뭐 스텔스 모드인데? 이거 뭔가 있는데 숨기는 건지 없어서 잠잠한 건지 모르겠는데 완전 스텔스 모드시네요, 이 양반들. IR 네, 그룹 결산 정보 없어요. 뭐 최근에 네, 뭔가 막 특별하게 보고한 내용이 있거나 그러진 않죠. 네, 최근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조용합니다. 활동을 안 했네요, 실제로도. SBI 저축은행이요? 네, 잠잠합니다, SBI가. 드디어 힘이 빠진 것일까? 헐. 안타깝군요. 사실 SBI가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지금 리프사의 이해관계자로서 얘네들도 좀 뭔가 빵빵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에 좀 조용하네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국내에도 기사가 떴는데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맥킨지 있죠? 맥킨지 여러분 되게 유명한데, 맥킨지에서 최근에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은 은행들 다 사라질 거래요. 한 30%가 살아 없어질 거라고 합니다. 예, 은행들이 점점 경쟁력을 잃어가고 힘을 잃어가서 도태돼서 많은 은행들이 사라질 거라는 전망을 내놨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사실 리프사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에 있는 은행들과 협력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거든요, 모델링을. 근데 맥킨지는 또 반대로 은행들이 사라진다. 약간 서로 바라보는 뷰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네, 다른데 참 미래의 일은 모르는 것 같아요. 전문가도 쉽게 맞출 수 없을 만큼 미래의 일을 예견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근데 본질적으로는 그러겠죠. 결국에 그림은 예상하는 그림은 다를지라도 어쨌든 간에 예상하는 그림이 서로 다른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사실 내막을 들여다보면, 자세히 안을 들여다보면 그 근거는 결국에 더 시장에 적응을 잘하고 시장에서 경쟁력, 그러니까 퍼포먼스죠. 금융권에서는 이제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시장에서는 바로 돈을 더 빠르고 저렴하게 옮길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가 살아남을 것이다. 이거 근본은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프사가 그것만 정확하게 달성할 수 있다면은 나중에 은행이 살아남을지 아니면 핀테크 업체들이 살아남을지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리프사도 함께 존재하겠죠.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쵸. 김청국님이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저도 그 얘기인데, 머니그램 같은 회사가 이제 이 서비스를 대체한다고 하면은 리프사가 그리고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그 파워를 제공해주는 그 솔루션을 만드는 업체라고 하면은 함께 공존해서 계속 살아남겠죠. 근데 뭐 은행이 아예 없어지긴 힘들 거예요.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맥킨지 역시도 은행이 상당수가 사라진다고는 했지만 전부 다 사라진다고 전망하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은행이 지금 사회 제도, 경제 체계에서는 은행 없이는 안 돼요. 은행이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이 아예 없어지는 거는 진짜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굉장히 상상하기 힘든 그런 체계의 세상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역시나 은행을 아예 없어진다고 손쉽게 얘기하기가 좀 그렇죠. 워라 어서오세요, 창희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자, 오른쪽 하단에 넘버원 하고 있는 거는 저의 아바타입니다.
그 갤럭시 요즘 모델들 보면은 이모지라고 있거든요. 예, 자기의 캐릭터를 만드는 게 있는데 캐릭터 만들어서 한번 했어요. 여러분 힘내시라고 따봉따봉 날리는 거를 달아놨습니다. 아, 그쵸. 맞아요. 금리 마이너스로 돌아가면 은행이 돈 벌기가 쉽지 않아질 겁니다. 예. 그래서 박전주님이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 재무력 안 되고 경쟁력 없는 뭐 제2금융권, 3금융권은 특히나 금리가 떨어지면은 아마 힘이 많이 들 겁니다. 굉장히 많이 들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똑같다고요? 똑같은지 어떻게 알아요? 빨간머리님 누구세요? 절 아시나요? 아시나 본데 똑같다고 어떻게 얘기하시지? 잠깐만요. 저 아시는 분이세요? 저 따봉 아이콘 어디서 봤다고요? 되게 약간 흔하게 생겼나 보다. 흔하게. 제가 제 얼굴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랑 똑같이 생긴 사람은 아직 못 봤거든요, 제가. 근데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있어요. 너 닮은 애 본 적 있어? 이런 얘기는 한 2번인가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나름 흔한 얼굴은 아닌 것 같긴 한데, 네, 잘 모르겠네요. 흔하지는 않다고 생각하나, 네, 몇 번 이제 닮은 사람을 봤다고 해서. 맞아요. 생활성 달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죠. 은행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변형이 되겠죠. 그렇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은행이 좀 오늘날과의 은행과 좀 다른 모습이 돼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굉장히 미래가 궁금하긴 한데 다 좋은데 XRP 가격 좀 올라갔으면 수혜 소식이요? 수혜 소식 없습니다. 아직. 저는 아직 초대장 안 주고 있어요. 나도 줘라 이놈들아. 아, 목소리 들으면 딱 알 수 있다고요? 잘생겼을 듯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뭐라도 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쓸 때 올라가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박정준님 말씀해 주셨는데 글쎄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겠네요. 그쵸?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올라가자! 이랬으면 좋겠고 스위프트는 특별한 소식이 없습니다. 오늘 방송도 게임 엔딩인가요? 한판 풀까요? 네, 언제나 게임은 재밌죠. 코 큰 목소리. 창현님 예리한데? 저 코 진짜 커요. 그래서 제 별명이 코바였어요. 코바. 제가 중학교 때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TV 프로 오후 6시만 되면 달려라 코바 해갖고 그 전화 걸어갖고 4번 6번 삑삑삑삑삑 눌러서 게임하던 거 있잖아요. 거기 코바라는 큰 캐릭터 나오는데 잠깐 볼까요? 제가 코바만큼 코가 크다고 해서 저보고 막 코바라고 얘기 많이 했어요, 당시에. 요 캐릭터. 요거. 얘도 코바고, 얘도 코바고. 네. 닮았대요. 전 잘 모르겠지만. 잘생겼다고 하면 뭐 주냐고요? 여러분들 혹시 올 때마다 마음에 없는 소리 하시려고요, 저한테? 눈은 처졌다고요? 야, 창현님이 감이 좋네. 눈 처졌어요, 저. 양세형 씨요? 그 양세형 하면 그 개그맨 아닙니까? 가을에 전사님 얘기한 거? 그 옛날에 그거 뭐죠? 호이짝 하는 개그 있죠? 그 개그 프로 타이틀은 모르겠는데 그 있잖아요. 그 호이짝 하면 쪼퍼 하는 거. 그 양세형 씨 말하는 거죠? 양세형 씨는 안 닮은 것 같아요. 네, 약간 다릅니다. 코 작은 목소리라고. 코 되게 커요. 저 왕코예요, 왕코. 그리고 귀도 되게 커요. 귀가 하도 커서 무슨 불교 아니냐고 막 얘기 많이 들어요. 부처 아니냐고. 귀도 되게 큽니다. 화상고. 맞아, 화상고다 그거. 호이짝 쪼퍼 이거 그때 되게 재밌게 봤는데. 호이짝. 눈꺼기는 작아요. 눈 작습니다. 손오공이라고요? 원숭이라고 하시는 건가요? 원숭이라고 하시는 건가요? 마리오님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몽타주 그리나요? 얼굴을 공개하라고요? 제 얼굴 봐서 뭐 하시게요?
이 신비주의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신비주의가 얼마나 중요한 이런 얘기하면은 몇몇 분들 그러겠죠. 개소리 하지 말아라. 어디서 사기를 치냐 이럴 것 같은데 그냥 입을 다물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봐서 딱히 뭐 좋을 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궁금해 하시지만 그냥 궁금한 상태 이대로를 즐기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미남이라고요? 미남 아닌데? 미남이면 좋겠다. 저는 어떤 분들이 좀 재수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스스로를 못생겼다고 생각 안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잘생겼다고도 생각 안 해요. 그냥 보통인 것 같아요. 보통. 신비주의 예전에 포기했다고요? 아하. 창현님 봤다고요? 창현님도 혹시 제 주변 인물인가? 누구지? 찾아야 돼. 리브라 충격의 여러분들 그거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하나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 굉장히 시장에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나와서 하나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어떤 언론들에 따르면은 최근에 가격 하락, 그러니까 어제부터 있었던 이 큰 가격 하락이 양자 컴퓨터가 출시돼서 이제 비트코인이건 뭐건 간에 그 암호화를 다 풀 수 있어서 망했다, 이런 이유로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언론들이 있는데요. 제가 한마디로 좀 과격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개뿔 실나라 까먹는 소리 하지 마시고 그런 기사는 쓰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자, 제가 몇 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리플사 공식 홈페이지 가면 개발자 사이트 가서 공식 스펙을 보죠. 여기 갑시다. 이건가? 2510인가? 그치? 네. 자,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기본적으로 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얘기 안 할게요. 얘기 안 하고, 사실 그쪽도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거기보다는 우리한테 좀 더 친숙한 XRP 갖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잘 아는 거니까 더욱이. 자,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 XRP에서 사용하는 이 암호화 기술이 있어요. 알고리즘이 있는데, 자, 요 친구거든요. 요거 지금 써있는 거 ED2519라는 방식입니다. 이게 뭐 에드워드 커브 크립토그래피 해갖고 막 그런 약자예요. 그래서 처음에 에드워드 하는 그 에드워드의 ED 그거 약자고, 2519는 이게 넘버링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커브 곡선 알고리즘이란 게 있는데 거기 것과 결합이 돼서 쓰이는 거라 이런 명칭이 지어진 것 같습니다. 이름은 제가 지은 거 아니니까 그냥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죠, 사실. 어쨌든 ED2519라는 이 암호 알고리즘을 쓰는데, 자, 양자 컴퓨터가 나와서 망하려고 하면은 요게 암호화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떠한 목적 때문에 지금 보고 계시는 암호화 알고리즘을 어떤 내용을 암호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암호화를 시킬 때 목적이 뭡니까? 근본적으로 암호화하기 이전에 그 문구, 보통 이제 영어로는 플레인 텍스트라고 부르거나 한국말로는 평문이라고 불러요. 암호하기 전에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 내용, 평문인데 그거를 감춰야 되니까 암호화를 시키는 거죠. 그죠? 뭐 다른 경우도 있긴 합니다. 해시라는 것도 있는데 해시하는 거는 보통 암호한다고 표현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빼겠습니다. 통상적인 얘기를 할게요. 자, 그건데 양자 컴퓨터가 출시됐을 때의 문제는 이런 식으로 암호화를 하더라도 복호화, 그러니까 암호문이 된 거를 다시 평문으로 돌릴 수 있는 거, 돌리는 거를 이제 복호화라고 하거든요. 양자 컴퓨터가 연산이 빠르니까 복호화 되니까, 그러니까 망한 거다, 이 논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첫 번째, 양자 컴퓨터를 구글이 갖고 있다고 하지만은, 이미 갖고 있다고 하지만 양자 컴퓨터의 원리 자체가 여러분들 마이너스 273도씨 알고 계시죠? 그 온도. 그 온도가 전제가 돼야 돼요, 양자 컴퓨터가. 물론 양자 컴퓨터도 이제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제가 알지 못하는 다른 제한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아는 양자 컴퓨터 제한은
그런 환경 조건도 만족을 해야 되는 양자 컴퓨터고, 그런 조건에서 연산이 가능한데, 연산도 오늘날의 컴퓨터처럼 다양하게 못하고 특정한 패턴만 연산할 수 있는 게 오늘날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미 우리가 쓰는 PC처럼 그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프로그래밍화 시켜서 모든 연산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하면은 이거 거의 노벨상 감이래요. 지금 그게 구현이 가능하다면.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한마디로 줄여서 얘기하면 뭐냐면요, 오늘날 양자 컴퓨터, 사실 프로토타입을 구글사가 갖고 있다고 얘기가 되어지지만 그 프로토타입은 오늘날의 컴퓨터처럼 쓸 수 없는 진짜 말 그대로의 프로토타입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자, 이런 프로토타입이 개발돼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상용화 수준의 양자 컴퓨터가 출시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아까 잠깐 얘기했던 근본적인 부분 기억나시죠? 자, 이 암호화를 하더라도 양자 컴퓨터로 복화시키면 으아, 다 끝났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과연 그럴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이 암호 알고리즘을 쓰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으로 넘어가서 잠깐 생각을 해보죠. 상식적인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 네이버나 다음, 구글 그 밖에 이제 뭐 제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포털 사이트 또는 사이트 서비스를 많이 받고들 계실 겁니다. 근데 그 사이트 할 때 보통 사용자 인증을 많이들 하시죠? 그죠? 사용자 인증할 때 뭘 쓰시죠? 아이디 패스워드 쓰시죠? 그죠? 자, 그 패스워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어떻게 저장해 놨을까요? 자, 암호화를 해서 저장해 놓습니다. 네, 암호화해서 저장해 놔요. 그리고 뭐 솔트라고 해갖고 해시 처리도 하는데 암호화도 해놓습니다. 사실 약간 좀 아시는 분들은 이게 좀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더 정확한 표현하려면 해시라고 표현해야 된다고 하지만 어차피 약간 그런 의미를 가져요. 그런 의미를 갖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신 분들은 제가 일반인들, IT 아니신 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 그냥 암호화로 표현했으니까 그 부분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어쨌든 우리가 알 수 없는 값,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패스워드가 아이디가 XRP고 패스워드가 100만이에요. 패스워드 100만인데 실제로는 우리가 로그인할 때 이렇게 입력하지만 서비스 제공하는 회사 DB에는 100만으로 저장 안 돼 있어요. 이게 해시 처리를 해갖고 암호화해서 저장이 돼 있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저장돼 있어요. 실제로 특수 문자가 들어갈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식으로 저장돼 있어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도 DB를 이렇게 쳐다봐도 이 고객의 패스워드 뭔지 모르거든요.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만약 양자 컴퓨터가 이거 그 전에 그거 설명드려야죠. 왜 이런 식으로 해놓냐면은 이렇게 바꿔놨을 때 이거를 보고 역계산을 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물론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가능은 한데 시간이 말도 안 되게 오래 걸리는 거, 이거를 암호학적인 관점에서는 안전하다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보고 해커가 원래 패스워드 평면인 요거를 알아내는데 걸리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한 10만 년 걸린다, 아니 솔직히 1000년 걸린다 하면 여러분들 이거 해킹하고 있겠습니까? 1000년이 걸리는데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날 세워진 암호학적인 관점에서 세워진 기준에 따라 처리한 거는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안전성의 기반 자체가 오늘날 컴퓨터의 연산 능력에 기반하고 있어요. 그 연산 능력 기준으로 1000년 또는 뭐 더 나가서 10만 년 걸리니까 안전한 건데, 문제는 양자 컴퓨터가 나왔을 때 문제는 뭐냐면 연산 능력이 현저하게 너무너무 좋다 보니까 이거를 막 예를 들면 하루 만에 풀어버린다는 거죠. 오늘날 기준은 10만 년 걸리던 것도 하루 만에 풀 수 있다. 뭘 이용하면? 양자 컴퓨터를 이용하면.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 나오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요 여러분들, 근데요 뭐가 문제냐면 반대로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반대로 암호화할 때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암호화할 때도 더 어렵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더 어렵게 안 할까? 이왕이면 1억 년 또는 막 10억 광년 걸리게 암호화를 해놓으면 조금 더 안전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왜 그렇게 안 하냐?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죠? 1000년 걸리나 10,000년 걸리나 10만 년 걸리나 해커 입장에서는 둘 다 손대기 싫거든요. 아예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거를 손대느니 다른 걸 하는 게 나아요. 어차피 포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그렇게 끌어올려봤자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더 끌어올렸을 때 어떻게 된다? 퍼포먼스가 느려져요. 왜? 오늘날의 컴퓨터의 연산 능력에 기인해서 그렇게 결정하기 때문에 이거를 복화시킬 때랑 마찬가지예요. 암호화시킬 때도 연산 능력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서비스에 써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막 암호할 때 엄청 풀기 어렵게 막 한 10억 년 걸리게 만들기 위해서 연산을 엄청 해서 암호화를 시킨다. 그럼 그만큼 서비스를 이용하는 우리가 굉장히 느려진 거를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영향이 옵니다. 연산 능력이 그 정도까지 못 따라줘요. 오늘 컴퓨터들이, 오늘날 컴퓨터. 근데 양자 컴퓨터 나오면 여러분들 복화할 때만 쓰나요? 아니겠죠, 당연히. 암호할 때도 쓸 수 있잖아요. 전반적인 연산 능력이 올라가면. 똑같이 암호화 능력도 올라가요. 거기에 맞는 알고리즘이 나오고.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양자 컴퓨터가 나와서 지금 이 블록체인이 다 깨질 판이면은 그거 말고 더 논란이 돼야 되는 거는 오늘날 우리가 쓰는 웹사이트, 은행 이런데요. 블록체인은 둘째치고 오늘날 쓰는 것도 다 깨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아까 ED25519라는 암호 알고리즘 썼다고 했죠, XRP. 저게 2의 1024승 정도의 안전성을 갖습니다. 그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푸는데. 물론 여기에서 막 리니어 어택 또는 뭐 선택 암호문 어택, 그러니까 이제 공격 기법들이 있어요. 그런 거 하면은 조금 줄일 수는 있어요. 2의 1024승보다 시간을 좀 더 줄일 수 있지만 많이는 못 줄여요. 많이 줄이면 한 절반 정도? 2의 512승 숫자 얼마일까요?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마찬가지로 양자 컴퓨터 나오면 그거 올릴 수 있다니까요? 한 거의 2의 만승까지, 막 이렇게 2의 10만승까지 똑같이 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양자 컴퓨터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상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냥 양자 컴퓨터 나왔으니까 다 끝장이야. 이거는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 언론들이. 나중에 저 아니더라도 나중에 이제 진짜 정보보안 전문가들이 이제 컬럼식이나 기사를 쓴 거를 보시면 여러분들 제가 했던 얘기와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하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냥 너무 동의하지 마세요.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 거짓된 기사예요, 거짓된 기사. 잘 모르고 쓴 글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꼭 참고하십시오. 저 무슨 얘기야? 방장님 턱형에 칼로 죽이고 토막했습니다. 저 뭐죠? 저분 뭐예요? 지금 저한테 저런 얘기를 한 건가요? 저런 거는 신고하면은 잡아주나? 경찰에서? 저거는 뭐 살인 협박인가? 황당하네. 네, 어쨌든 그게 맞으면은 아이고 이거 왜 이렇게 옆으로 넘어갔냐. 김보사님이 질문 주셨네요. 자, 볼게요. 현 ODL 구간에서 유동성이 부족해서 소증 금액은 처리 잘하고 있지만 큰 금액은 처리 못하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어찌됐든 큰 금액 처리가 될까요? 머니그램 4분기에 적어둔 것 같고 현재 엑스라피드 거래소 간 엑스라피드 추정되는 거래 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은 어느 정도일까요? 질문 주셨는데요. 턱형이라는 저한테 하신 줄 알았어요. 네, 오호님, 오해해서 죄송해요. 저한테 하신 줄 알았어요. 제가 인기가 좀 많아요. 안티들한테도 인기가 많아갖고 혹시 오호님도 제 안티인 줄 알고 제가 오해를 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제가 오해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자, 그리고 유튜브 다른 거 안 봐갖고 누구 있는지 몰라요. 턱형애라는 유튜브가 있는지 몰랐어요. 네, 월화 어서오세요. 자, 일단은 김부사님 질문 내용 답변 드릴게요. 일단은 ODL의 작동 방식 자체를 생각을 해보면 좀 알 수 있는 문제거든요. 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ODL은 어떤 식으로 작동하죠? 마켓메이커가 오더북으로 XRP를 사거나 바로 팔 수 있게 오더북에 주문을 걸어서 유동성을 제공해주죠. 그러니까 그거를 스프레드 차이만큼 우리가 손해는 보지만 그 대가로 유동성을 바로 받아서 교환을 하면서 다른 나라의 법정화폐로 건너가는 거란 말이에요. XRP를 브릿지 삼아서. 자, 그래서 오더북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런 작동 방식이라면 결국에는 한 번에
옮길 수 있는 금액은 어디에 기인한다? 이 오더북의 두께에 기인한다는 거죠. 예. 만약에 보세요. 지금 오더북이 두께가 다르잖아요. 지금 이 시장 가격에 가까울수록 오더북이 얇아진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은 가장 가까운, 예. 가장 최대한 XRP를 비싸게 사준다고 하는 마켓메이커의 주문은 5.18 멕시코 페소에 걸려있죠. 38,000개가 걸려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오늘날 달러로 계산하는, 아니 1,000달러, 아니 1달러라고 할게요. 그냥 설명을 위한 거니까 지금 XRP가 개당 1달러라고 가정해봅시다. 그리고 38,000개 걸려있어요. 그러면 지금 38,000달러치잖아요. 예. 만약에 이게 내가 한 번에 보내려는 금액이 이 수치를 넘어간다. 예를 들면 5만 달러다. 이러면은 오더북 처리가 안 되는 거죠. 지금 못 보내거나 아니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스프레드를 뒤쪽까지, 오더북에 챌 수 있는 스프레드 뒤쪽까지 몰아갖고 지금 비교를 하면은 이렇게 있는 주문만 쓸 것인가, 적은 금액만, 아니면은 더 많은 금액을 보내고 싶으니까 오더북이 가용 가능한 쪽까지 내려갔을 때 이 스프레드 차이가 이 정도까지 되는데 이걸 쓸 것인가의 문제예요. 대신 스프레드가 벌어질수록 그 효율성은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디테일한 리프사 로직이라던가 아니면 고객한테 선택권을 줬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 못하지만 본질적인 부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략 한 방에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는 ODL 그 능력치 처리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보이는 이 오더북 두께 정도로 보시면 돼요. 쪼개서 보내면 문제는 뭐냐면요, 가격이 변하는 게 문제예요. 쪼개서 보냈을 때. 자, 멕시코 달러 간에 이제 이 ODL을 쓴다고 하면은 물론 이제 뭐 1분 사이에 크게 환율이 안 변할 수도 있는데 변했을 때가 문제가 됩니다. 크나큰 문제가 되죠. 분명히 나는 페이먼트로 처리를 지금 환율을 환율을 우리가 페이먼트 처리했을 때 환율을 퍼센테이지로 얘기해요. 0.17% 뭐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고 페이먼트를 클리어링해서 이제 세틀먼트를 했는데 이거를 쪼개서 보내다 보면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한번 보내고 오더북에 더 찼을 때 다시 보내고 이런 거를 말씀해 주신 거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잘 보낼 수 있다면, 원래 약속된 환율로 보낼 수 있다면 큰 문제는 없지만 만약에라도 환율이 변하게 되면 그때 문제가 생깁니다.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돼요. 약속된 걸 진행을 못하니까. 그런 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오더북이 보통 호가창이라고 부르는 것과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논란이 됐던 양자 컴퓨터 관련된 것도 설명드렸고, 김부사님 질문 주신 것도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준영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XRP 가격이 엄청 올라야 몇억 달러도 쉽게 보낼 것 같네요 하시는데,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을 높이는 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XRP 개수를 더 채워서 오더북을 두껍게 하든지, 아니면은 XRP 가격 단가가 오르던지, 이건데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하실 게 보면은 XRP를 잘 모르는 선동꾼들 중에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뭐냐면 이 송금 금액을 늘리려면 XRP 단가가 올라가서 이제 오더북 이 유동성이 더 커져야지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XRP 단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 오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 이미 리플사가 공식적으로 답변을 한 게 있어요. 데이비드 슈왈츠, 즉 스냅맨이 트위터에서 답변했어요. XRP 단가가 오르는 건 유동성 문제에 도움은 되지만 인과관계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맨날 설명드린 대로 요관계입니다. 절대로 속으시면 안 돼요. 잘 모르는 선동꾼들이 맨날 얘기하는 게 이거거든요. 가격이 올라야 유동성이 오른다. 이건데 잘못 썼죠. 이거 아니에요. 띡띡띡띡 이거요. 절대 속지 마십시오. 인과관계는 이겁니다. 최초의 시작은 유동성이 있어요. 알파 오메가는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볼륨으로 이어지고 실사용으로 이어지고, 이게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다시 유동성이 오르는 요 형태예요.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면서 XRP 단가가 오르고 동시에 이제 마켓 메이커가 추가되면서 오더북이 더 두꺼워질 수 있는 거지, 그냥 가격부터 먼저 오르고 송금이 시작되고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리프사가 지금처럼 어렵게 사업을 하겠나요? 이 소액 시장이 리테일 레미턴스 시장부터 진격했을까요? 그냥 가격 떡상시켜놓고 야, 큰 금액 처리해주세요 이러고 은행 쪽으로 바로 갔겠죠. 무역대금 처리해주세요, 외환시장에서 한번 거하게 놀아봅시다 이랬겠죠 아마도. 네, 그게 안 되니까 리테일 레미턴스부터 스텝을 밟는 거예요 지금. 자, 사는 것도 쪼개서 산다고요? 이 생활 속 달인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어떤 의미로 얘기하시는지는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시간차가 발생하면 안 되죠. 시간이 늘어질수록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거죠. 쪼개서 사는 것도 만약에 한 5초밖에 딜레이가 안 걸린다. 처음 산 거랑 두 번째 산 거 다 합쳐갖고 이제 원하는 목표 금액을 송금할 수 있는데 그 차이가 5초밖에 안 된다. 그럼 5초 안에 만약에 가격 변동 없이 페이먼트 처리한 내역과 동일한 환율로 내가 보낼 수 있다면은 그것 또한 괜찮죠. 근데 만약에 그 하필이면 5초밖에 안 되는 그 시간에 환율 변동이 일어나요. 우리가 페이먼트로 처리했던 것과 다른 내용이 일어납니다. 그럼 그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네. 그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쪼개는 것도 가능하지만 시간이 점점 텀이 갭이 생길수록 발생하는 문제는 최초의 가격, 이 환율 결정과 볼라틸리티, 가격 변동성 때문에 상황이, 조건이 달라지게 되면 그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네. 그래서 리프사가 자꾸 강조하는 게 그거죠. 3초 세틀먼트. 그 얘기 자꾸 하잖아요. XRP 3초면 돼요. 그러니까 가격 변동성 일어나기 전에 바로 해결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슬슬 마무리 지을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좀 알차게 보낸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하루네요. 내일 또 주말이기도 하고 주말이 빨리 오면 좋겠다. 주신님이 한 가지 얘기를 주셨네요. 자, 주신님 얘기로는 11월 7일 정도에 마이크로소프트, JP모건, 튤립 신탁이 세그룹이 만든 글로벌 선물 자산에서 XRP가 상장될지 논의한다고 하는데, XRP 선물 상장이 현실화되면 큰 상승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막 던진 말은 아닌 것 같고 그런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 것 같아 기대됩니다. 정확한 출처는 없지만 미국에 계신 분의 출처라고 밝혀지겠죠. 네, 저는 패스하겠습니다. 수요일 때잖아요. 수요일 때니까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거는. 저런 얘기는 재미삼아 들으세요. 네, 출처가 없는 얘기는 재미삼아 들어야 됩니다. 약간 마음을 갖고 좀 기대를 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좀 어려워집니다. 일본 귀신? 하! 이러잖아요. 법정 앞에서, 김부사님 질문도 한번 볼까요? 법정 앞에서 XRP 브릿지하고 다른 나라 법정 앞으로 변환되기까지 시간에 대한 논란이 많아서요. 리프사 홈페이지에서 PPT에 어떤 곳은 6초고 어떤 곳은 1분 30초인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그 과정이 20초 안에 실패하면 다시 리셋되는 기능이 있나요? 네, 그거 안전장치 있다고 이제 얘기했죠. 스낵맨이 얘기했고요. 그리고 잘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그 과정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2분 얘기를 하냐면 리프사가 얘기하는 2분, 뭐 1분 30초는 요 얘기입니다. 자, A라는 금융기관이 있을 테고 B라는 금융기관이 있을 거고요. 여기는 미쿠, 여기는 멕시코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 오렌지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오렌지색으로 미국 쪽 금융기관 A 프라임이 있을 거고, 그리고 멕시코 쪽에 금융기관에 B 프라임이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중간에는 국경을 빨간색으로 한번 갈라놓죠. 갈라놓고요. 자, 이랬을 때, 자, 보세요. 아, 여기 그 거래소도 그려야 되는구나. 거래소는 노란색으로, 노란색 잘 안 보인다. 그린. 녹색으로 할까요? 자, 미국 쪽 거래소 A,
두 개 더블 쿼터로 하고, 자,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A란 고객이 B한테 돈을 보내고 싶어요. 돈을 보내고 싶은데, 자, 이 은행을 통해서 진행을 하겠죠. 이 은행한테 의뢰를 하겠죠. 얘한테 보내줘 라고 하겠죠. 그럼 이 은행은 어떻게 하죠? 예, 비트 스탬프라고 하고요. 비트 스탬프, 비스라고 써놓을게요. 비스. 열로 그 달러 보낼 돈을 보내고 여기서 XRP로 수합을 하죠. 그리고 이 XRP가 이렇게 건너가잖아요. 산 거. 이게 3초 여기. 왜냐면은 XRP 레저상에서 비트 스탬프의 계정에서 비소의 계정, 멕시코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인 비소의 계정으로 이동하는 거잖아요. 근데 평균적으로 3에서 4초가 걸려요. 그래서 이거를 3, 4초로 얘기하는 겁니다. 리프사는. 이 부분만큼은, 이 과정만큼은 이제 거래소 간의 XRP 계정에서 XRP가 이동하는 페이먼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레저가 닫히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3, 4초로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3, 4초예요. 요 시간은. 그리고 여기 이 부분에서는 얼마가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XRP로 교환하는 시간이 걸리겠죠. 달러를 XRP로 교환. 여기는 멕시코 페소 교환 시간이 걸리겠죠. 그리고 또 어떤 시간이 걸리죠? 이 비소 계정에서 돈이 이 B라는 금융기관한테 전달되기까지 중간에 리플렛 멤버를 한 번 더 거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소가 사용하는 주거래 은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제 보내달라고 하겠죠. 이 목적지 은행으로. 여기 걸리는 시간 또 있을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 이 구간. 사실 이거는 의미 없긴 한데 어쨌든 간에 뭐 중간에 거치는 게 멀티옵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 도메스틱이라고 표현할게요. 국내 송금, 그러니까 국내 계좌이체 페이먼트 시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 걸리는 게 5가지 정도 보시면 돼요. 각각의 두 나라의 도메스틱, 국내 송금 하는데 걸리는 시간 한 번 한 번에서 총 2번 있고, 그리고 각각의 국가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법정화폐를 XRP로 바꾸거나 XRP를 법정화폐로 다시 바꾸는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이 국경을 넘을 때 XRP 레저상에서 XRP가 이동하는데 걸리는 3, 4초. 근데 이거 나머지 2개가 변수인 거잖아요. 이 시간은 뭐 어떠한 금융기관이냐에 따라 좀 변동이 있겠죠. 금융이 잘 갖춰져 있는 데는 그만큼 적게 걸릴 거고, 금융이 잘 안 갖춰져 있는 나라 같은 경우는 더 오래 걸릴 거고요. 이런 시간까지 포함해서 1분 30초 얘기하고 있는 거죠. 1분 30초 또는 2분. 요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 선물을 가격 상승 요인이라고 보는지 저는 납득이 안 되는데요. 선물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플레이어가 투기자들 있고, 그리고 더불어서 실사용을 위해서 이거를 해지하기 위해서 들고 오는 친구들이 있는 거잖아요. 전에 설명드렸지만 선물시장이라는 거 의의가 자체가 이 보유해서 어떤 특정한 상품이나 화폐를 보유해서 본인들이 실사용하기 위해서 그 가격변동 리스크를 투기자들한테 떠넘기는 게 바로 선물시장의 역할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받아먹은 투기자들은 돈을 더블로 벌 수 있지만 그 가격변동성 리스크를 떠안았기 때문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배가 될 수도 있고, 잘 되면 플러스가 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장소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게 생긴다고 해서 반드시 가격 상승한다라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이론인지 모르겠는데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가격 상승시키는 거 되게 쉽겠네요. 어떤 상품이 있으면 선물을 만들어주면 다 가격 상승? 그건 아니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자, 장준영님 얘기 한번 볼게요. 전세계 송금시장을 XRP가 장악한다 치면 지금 송금시간으로 처리 가능할런지요? 네, 가능합니다. 변하지 않아요. TPS가 받쳐준다고 하면, 그리고 도스 공격이나 또는 보안 이슈가 생긴다고 안 하면 지금처럼 처리 가능합니다. 리얼타임을 목표로 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나중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은 이 마이크로 페이먼트 기반으로 되어 있는 이제 코디우스,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 ILP 위에서 만들어진 스마트 컨트랙트들이 구현이 되면 이 페이먼트 채널과 에스크로 기능이 이제 전폭적으로 쓰일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엔 이 에스크로와 페이먼트 채널이 거의 안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은 지금보다 오히려 시간이 단축될 겁니다.
더 빨라질 거예요. 아까 말한 뭐 1분 30초 그게 아니라 진짜 리얼타임에 가까운 뭐 3초 네,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그날이 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아직 준비가 덜 돼갖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슬슬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10시가 됐죠. 네, 마무리를 슬슬 지을까 하는데요. 배고프다. 갑자기 배고파요. 배고파. 자, 어쨌든 여러분들 아마 저녁 드셨겠죠? 네. 저는 배고프네요. 어떡하지? 뭐 먹어야 되나? 안 돼. 자, 어쨌든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고요. 여러분들 뭐 궁금하셨던 것들, 아직 얘기 못했던 것들은 다음 기회에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때 함께 얘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팩토리 인사드리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팩토리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소식과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막간을 이용해서 스트레스 한번 풀어볼까요? 저 잠깐 화장실 갔다 오고 나서 방송 잠깐 종료할게요. 종료하고 저 화장실 갔다 오고 한 대략 10분쯤 후에 우리 술래잡기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10분 후에 외도 방송은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박할게요. 10분 후에 외도 방송.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주무실 분들은 안녕히 주무시고요. 이따가 함께 하실 분들은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월바